지금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인데 네. 이게 이제 2035년 정도 가면 네. 뭐 60조 달러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전망도 나오고. 네, 모건 스탠리의 예측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급진적으로 많은 휴머노이드를 예측한 건데 100억대 예측했거든요. 2040년 기준으로. 네. AI만 봐도 우리가 뭐 10위권 국가가 아니라는 건 대부분 이제 아시잖아요. 네. 현재 인간의 물리적이거나 어떤 지능적인 영역이 여기고 로봇은 이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역전되는 게 인간이 진화했던 뭐 30만 년의 역사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니고 몇 년 안쪽이라는 거죠. 인간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온 제품인데 이 제품이 그래서 인간은 뭐고 뭐 할 겁니까라는 거 우리가 답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대인 TV. 예, 오랜만에 또 좋은 분 모시고 유익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쓰신, 사실 이제 그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을 닮은 기계, 공존의 시작,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쓰신 김상균 경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 책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안 그래도 뭐 요즘 뭐 로봇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화제고 뭐 아마 어쩌면 향후에 굉장히 대세가 될 흐름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관한 온갖 궁금증들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뭐 세상 이야기,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 또 우리의 뭐 인식의 지평, 교육, 노동, 이 가정 생활까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으시라라고 제가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런 협찬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뭐 교수님한테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아니요, 사시면 오히려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하여튼 통합적으로 다양한 뭐 내용들을 다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을 이미 뭐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은 뭐 일단 산업 현장에 가면 뭐 로봇 엄청 많잖아요. 산업용 로봇. 예. 네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로봇이 쓰이는 뭐 대표적인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건데 이게 더 이상 산업용 로봇에 머물지 않고 네, 뭐 가정에도 침투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각종 서비스에도 네. 침투하고 뭐 농업 현장에까지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다음에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하여튼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로봇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휴머노이드 로봇인가요? 일단 인간을 닮았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네. 인간을 닮은 게 여러 가지 장점이자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로봇이 아톰이었어요. 저는 예. 시골 친구여서 전 태권브이. 태권브이. 저도 태권브이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각 세대마다 자기가 좋아했던 로봇의 원형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의 원형을 다 따라가 보면 대부분이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에 대한 동경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공간은 뭐 문의 크기, 테이블, 버튼의 위치 모두가 인간의 스케일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스케일대로 로봇을 만들게 되면은 이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로봇이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나하고 소통을 할 때 사람처럼 생기면 얘가 뭘 할지 예측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산업용 로봇처럼 막 바퀴가 붙어 있고 팔이 아니라 집게 같은 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얘가 뭔가 물건을 집었을 때 그 다음에 동작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떤 소통이나 교육의 측면에서도 인간 닮음이 유리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 닮은 로봇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을 닮았으면 이제 뭐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편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동질감, 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거꾸로 인간을 닮지 않으면 조금 뭐 혐오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네네. 이런 현상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만화를 이야기하셔서 마징가 제트 옛날에 이렇게 봤던 거 생각을 해보면 네.
마징가 제트는 사람을 닮은 건데 네. 이렇게 나쁜 놈들 로봇 있잖아요. 빌런. 예. 예, 빌런 로봇들은 다 무슨 괴물이나 무슨 그렇죠. 뭐 짐승이나 맞아요. 또는 그 어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곤충 이런 걸 닮은 네.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게 뭐 예. 자연스러운 설정이었나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인간이 자기를 닮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 네. 테두리라고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일단 크고요. 예. 근데 또 너무 닮아가지고 내 역할을 뺏어갈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긴 한데 네. 이 적절한 선만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이질감과 동질감의 적절한 선을 지키게 네. 되면 인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절한 선이 어딘가요? 그게 이제 사실 현재 나오는 로봇들을 보면 인간처럼 팔다리가 있고 키도 성인하고 비슷한데 예. 예를 들어 눈, 코, 입은 잘 안 붙여놓고 네. 피부도 일부러 이렇게 잘 안 만들어 놓는 이유가 네. 적절한 선이 현재 딱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인간처럼 눈, 코, 입이 생기고 네. 머리털이 있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불편해지고 불쾌해지는 걸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김새의 로봇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휴머노이드가 꼭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뭐 똑같이 동작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일례로 지금. 물류센터에서도 실험할 때 보게 되면 사람은 상체가 360도 회전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만약 물건을 집었는데 네. 뽑아서 옆에 칸에 꽂을 거야. 네. 그럼 하체를 움직이는 것보다 상체만 돌리는 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거든요. 동작도 빠르고. 네. 그럴 텐데 이제 인간은 하체를 움직이지만 얘는 네. 상체만 180도 확 돌려가지고 물건 꽂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실험하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사실 약간 기괴하다는 생각과 신기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죠, 마음속에서는. 예. 팔이 4개, 8개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일본에서 그 이제 캐나다. 약간 예술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던 로봇을 보면 팔을 이제 뒤에 배낭처럼 메고서 네. 두세 개 더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잘 쓰는 씬에서는 뭐 춤추거나 할 땐 괜찮은데 예. 사실 약간 이것도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런. 네.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게 되면 옥토퍼스라고 하는 박사가 저도 그 나오는데 말씀 딱 드리고 싶었는데 딱 그 느낌이 나요. 약간만 이상해져도 뭔가 괴물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네. 있던데 인간의 몸이 굉장히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뭐 나름 인간 지금의 이제 모습이 만들어지고 네. 지금의 이제 뭐 사지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이게 가장 사실은 효율적이거나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닮긴 했지만 인간보다 사실 더 뛰어나게 사실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공간과 인간의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로봇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공간과 사물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네. 인간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사실. 네. 자, 근데 뭐 크기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름도 갖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여기 이제 작은 꼭지 제목은 우울증이 생길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인간처럼 그렇게 정체성도 가지고 네. 그 감정까지 네. 좀 유사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느끼는 단계 음,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는 그게 예. 어떤 기술적으로 그렇게 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걸. 네. 왜냐하면 제가 설문조사해 보게 되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도 이미 로봇 청소기에 이름 붙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제 아내도 세탁기까지 잘 안 가끔씩 붙였어요. 제 아내도 가끔씩 청소기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아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얘가 걸레 빨러 갑니다. 그러면 잘 갔다 와. 나 TV 봐서 미안해. 농담만 진담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더 사람처럼 생겼고 대화도 부드러우면서 여러 가지 멀티펑션을 보여. 그러면 아마 이름을 붙일 것 같은 게 네. 지난달에 시판했던 유니트리의 제품만 봐도 그거 구매해 갔던 테크 리뷰어들이 주로 네. 이름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 출신이 똑같으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우울증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하고 소통할 때 나한테 맞춰주는 건 좋은데 네. 때에 따라서 나를 돌봐주거나 뭐 상담하거나 할 때 보게 되면 얘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지만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얘가 뭐 화를 내면 내가 당연히 짜증나겠지만 네.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는 게 오히려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능적으로. 네. 네. 이거 자꾸 만들다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얘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인간이 어느 정도 감정선까지 얘한테 줄 거고 안 줄 건지 또는 인간이 그은 선이 지켜질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이제 책에서 좀 언급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한편으로는 영화 허 같은 걸 보면 네. 사실 거기는 뭐 이제 뭐 형체가 있는 걸로 나오진 않지만 네. 그러나 이게 진짜 형체까지 가진 상태라고 네.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막을 수도 없는 상태로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거꾸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인간이고 뭐가 네, 네. 기계이고 뭐가 로봇인 거지 이런 생각을 그렇죠.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회사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갖고 있고 뉴럴링크도 갖고 있는데 테슬라하고 뉴럴링크를 합쳐갖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두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은 네.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해서 옵티머스에 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미키 17하고 굉장히 비슷한 설정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그리고 그- 예전에 네.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아 그렇죠. 있었죠. 조니 뎁 나왔던 예, 거. 네. 예. 그 영화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찌 보면 그런 설정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꼭 그 유기체 무기체 중에 한쪽만 인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네. 이제 그 과학적인 네. 화두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또는 그냥 진짜 영화 속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해야 될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 철학과 사회적인 제도나 윤리가 예. 기술한테 지금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빠른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자체가 이제 큰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릿말에도 쓰시고 이제 뭐 따로 설명도 네. 하셨던데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인데 네. 이게 이제 2035년 정도 가면 네. 뭐 60조 달러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전망도 나오고. 네. 모건 스탠리의 예측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가장 큰 시장이야. 사실 뭐 내구재로 따졌을 때 뭐 건설, 주택 이런 게 합치면 다 제일 크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다음 큰 이제 내구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이고 그렇죠. 자동차 시장이 그러면 제일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네. 대부분 생각할 텐데 자동차 시장이 그럼 20배 시장이 형성될 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많이 쓴다고 해서 한 사람이 두 세대 갖고 있는 이유는 극히 드물고 네. 식구가 세 식구라고 해서 세대 갖고 있는 집도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고 견져서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같이 급진적으로 많은 휴머노이드를 예측한 건데 100억대 예측했거든요. 2040년 기준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논리를 폈을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3, 40년 전에 보게 되면 저희 집을 비추어 봤을 때 식구 한 명당 가전제품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5식구였는데 네. 일단 40년에 TV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저희 두 식구 사는데 가전제품이 얼핏만 봐도 사고 싶게 넘는 것 같아요. 막 소소한 것까지 다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모든 것의 편리함을 집약한 넥스트 뉴원인데 이거 1인당 하나씩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동차하고 다르다. 자동차는 한 번에 한 대밖에 못하지만 10개, 20개 갖고 있으면 복합적인 건 무언가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1인당 한 대도 안 되겠지만 부유한 쪽에서는 1인당 한 디바이스 이상으로 가고 또 공장이 있고 상업 공간이 있고 하다 보게 되면 이 수치는 가능하다라는 게 그분의 주장이고 네. 또 하나는 완성품 로봇을 만드는 시장도 크겠지만은 이 로봇과 관련된 2차, 3차 파생 시장 로봇을 뭐 교육한다, 예. 로봇을 발생하는 뭐 서비스 어떤 뭐 리스크를 해칭해주는 보험 상품을 만든다든가 네. 네. 또는 파견한다라든가 다양한 산업이 열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사실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건데 네. 그 시장에서 한국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한국 정부나 한국 산업계의 네. 대응 자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엔지니어링을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인문학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분야에서 그나마 조금 잘하고 있던 건 기술인데 기술도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굉장히 뒤로 처져 있고 네.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함의는 더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AI만 봐도 우리가 뭐 10위권 국가가 아니라는 건 대부분 이제 아시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네. 뭐 포기하자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나 기술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저는 2차, 3차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2차, 3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천 기술,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을 더 많이 개발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책의 내용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얻게 된 뭐 지식 또는 지혜, 네. 통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네. 교육기관에서 또 뭐 이런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이제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네네. 또 뭐 하기도 하지만 전파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로봇은 네.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그냥 뭐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두면 그렇죠, 맞아요. 그걸 그대로 모든 로봇이 똑같이 그냥 순식간에 맞습니다. 예, 네. 똑같이 그냥 배우고 그리고 그 로봇들이 인지하는 어떤 세상의 네. 각종 정보 데이터들을 또 이제 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그게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그렇죠. 업데이트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속도로 가면 로봇이 나중에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뭐 공중제비 돌고 이렇게 앞구르기 하는 로봇가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초반의 이야기고 현재 인간의 물리적이거나 어떤 지능적인 역량이 여기고 로봇은 이쯤인 것 같은데 이게 역전되는 게 인간이 진화했던 뭐 30만 년 역사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니고 몇 년 안쪽이라는 거죠.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로봇처럼 인간이 살 수 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의 직업은. 그보다는 전파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전파가 잘 안 되니까 계속 강의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생각했는데 만약에 머리가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다 카피가 돼. 그럼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은 그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지만 추월하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이다라고 저도 봐요. 이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슈퍼 휴먼이 되는 거 아닌가요? 로봇 자체가 거꾸로? 그게 진정한 뭐 오버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초기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지배를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우리가 자이건 타이건 뭔가 현재의 지배적인 위치를 빼앗길지 저도 좀 갈림길인데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 사실은 인간이 뭐 영장류라고 하고 뭐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이제 지배자로서의 그렇죠. 지배종. 지배종이죠. 지배자로서 이렇게 뭐 최소 수만 년 이상은 인류가 했던 지구를 지배해온 것 같은데 이 지위가 사실 생물체가 아니라 인간이 그냥 개발한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할 수도 있는 단계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상상을 해보면 휴머노이드가 육체적으로 인간보다 더 강인할 것이고 지적인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인간보다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늙지도 않고 부품도 교체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고 지적인 것도 정서는 있지만 인간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아 폭력적으로 그럼 이 존재가 인간보다 꼭 아래에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게 인간의 신체적인 또는 뭐 지적인 이런 능력들을 이제 확장하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오히려 그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정도로 로봇이 발전했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 저는 AI만 봐도 딥하게 쓰다 보게 되면 이게 지적인 어떤 업무 영역에 비해서 인간보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거든요. 이미 통계적인 실험을 보게 되면 뭐 MBA 과정 그 이과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봤던 테스트 작년에 논문 보게 되면 상위 1%예요. 그러면 당연히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게 인간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 온 제품인데 이 제품이 그래서 인간은 뭐고 뭐 할 겁니까라는 거 우리가 답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야, 이거 정말 인간의 설 자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되게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도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나라들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한국의 지금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뭐 보면 책에서는 이제 몇 가지 로봇 그 기업들 소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투자 관점에서 이제 뭐 한번 보기도 하고 했었던 기업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로봇은 현대화된 대규모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에 지금도 거의 손색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험에 대해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실험이 뭐 2, 3년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로 국내 현대차만 봐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물론 이제 현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미국 네. 거죠, 솔직히. 네. 네. 그걸 올해 안에 들고 들어오겠다고 했고 현장 라인에. 그래서 대규모의 현대화된 표준화된 작업장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미국하고 네. 중국전은 거의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어려운 게 네. 이런 상업 공간 네. 또는 가정에 들어오다 보게 되면 공간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긴밀하게 막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안전의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계별 적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2B의 대규모는 이미 도입이 가능한 상태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B2B에 그렇게 들어가기도 현재는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책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뭐 가정용 또는 뭐 각종 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제 농업 현장에서도 이제 투입이 예.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되게 뭐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네. 예,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로봇들은 대체로 이제 좀 정형하고 반복되는 그렇죠. 예, 그런 노동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이 네네. 사실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고 비정형적인 그런 그렇죠. 동작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로봇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인데 뭐 농업 현장 같은 경우도 토마토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뭐 토마토가 달려 있는 위치나 네. 이런 게 다 다르고 크기도 네. 다르고 또 색깔이 이제 기본적으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네. 이런 걸 이제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뭐 농업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정형화된 뭐 로봇 동작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뭐 로봇도 그냥 다 알아서 따는 뭐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네. 농장을 보면 네. 대규모 이제 자동차 공장처럼 네. 농장용 전용 로봇들은 있죠. 네. 근데 이게 형태가 예를 들어 딸기 농장을 보게 되면 네. 마치 네. 집신벌레 같은 느낌이에요. 쭉 가면은 네. 인간하고 생산성은 뭐 비교가 안 되고 수백 배 나타나니까 쫙 가면서 로봇이 딸기를 쫙 따요. 네. 네. 근데 이제 요 씬이 소규모 농장 또는 뭐 부부가 운영하는 거 여러 개 작물 키우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네네. 이런 농장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 한 대당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얘가 휴머노이드가 돼가지고 멀티펑션이 되게 되면 흔히 시골 농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식 네. 시골 농가에도.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 뭐 농업과 관련된 저널에도 그런 것들이 이미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네. 사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예. 제가 뭐 아버님 도와서 포도 농사도 지어보기도 하고 예. 물론 뭐 제가 직접 짓는 건 아니지만 예. 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특히 힘들죠. 여름에. 예. 근데 야 이제는 그런 힘든 도전을 사람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흔히 말해서 이제 도회에 젊을 때 이제 좀 도회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뭐 정규 직장 그만두고 한 뭐 50대 중후반 이후로 또 시골 들어와서 이제 농사 짓는 네. 그런 패턴들이 또 여전히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로봇까지 등장하면 단순히 편리하기만 할까? 또 그런 일조차도 이제 필요 없겠네. 이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 관리자가 네.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해서 농업 경영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먼 미래에는 농업 경영인. 그거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자본이 더 있고, 네네. 예, 땅을 좀 더 넓게 네네. 갖고 있고 예. 그런 분들은 예. 사실 이제 로봇을 사실 뭐 여러 대 되게 다양한 용도를 가진 예. 그런 로봇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훨씬 효율적으로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 기업 농 짓는 분의 소장농 비슷하게 일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농업도 그렇고 다른 육체 노동도 그렇고 예. 대형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되는 분야는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거기서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사실 이 논리가 조금 서글픈 건 네. 그럼 기계에 의해서 밀려난 남은 일자리거든요 이게. 네. 근데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가도록 놔둘지 아니면 어떤 식의 제도나 보호 조치를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흐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네. 거예요. 네. 특정 정치인이나 엔지니어링 하는 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도 결국 생길 거니까. 네. 이게 책 내용을 보면 이제 판사, 미슐랭 셰프, 거기에 성직자까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까지 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오는 건가? 그 가능성이 정말
저는 좀 큰가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네. 성직자부터 얘기하게 되면 뭐 불교나 기독교에서 그런 것들 시도한 사례는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의외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이유가 좀 몇 가지를 봤더니 네.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 굉장히 높고요. 학습시킨 거니까. 네. 네. 그리고 개인 종교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고해성사라거나 상담을 네. 받을 때 네. 더 깊고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네. 네. 여기서 뭐 하나가 있고 음. 또 대화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이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알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인간은 이 복잡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결과물 뒤에 약간 신비로운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제가 있어요.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여기서 오히려 기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느끼는 이런 희한한 현상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단순한 기계면 그런 게 안 생겨요. 주사위 같은 굴리는 것만, 주사위만 해도 사람들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뭐 6이 나온다. 동전 던져도 안면에 나올 거다.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아무런 무의미한 네. 건데도. 네. 근데 이게 기계가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또 그런 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생길까요? 왜냐하면 네. 이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연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본적인 확률 배웠기 때문에 던지면 6분의 1인 거 알지만은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박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믿음 체계가 있어요. 네. 예. 네. 나만의 세계관에 이게 믿음이 들어와야지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셰프는 좀 굉장히 독특한 도메인 같은데, 네. 제가 학생들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네. 만약에 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에드워드 리님이 하는 식당이 있어. 근데 가정으로 이분의 식당 가려고 하면 뭐 1년 기다려서 웨이팅 예. 한 30만 원 내야 돼. 여기 있고 에드워드 리를 똑같이 학습한 식당이 있는데 네. 허지 단가가 낮으니까 한 7만 원에 다음 주에 가서 먹을 수 있어. 네. 뭘 선택하겠냐고 하면 학생들의 상당수가 다음 주 7만 원이에요. 근데 그럴 수 그렇다고 해서 에드워드 리님이 필요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이 끝판왕이 좀 뭐냐면 비비고 만두 같아요. 전국에 있는 만두 명인 할머니들의 레시피를 갖다가 기계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양쪽 시장이 한쪽이 사라지는 않는데 네. 지금은 공장식 시장이 있는데 미슐랭 셰프 시장도 적지 않은데 미슐랭 셰프 시장 상당수를 이런 공장식 기계화된 휴머노이드가 먹어갈 수는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